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오늘은 데미안의 문장 속 일부로 시작해보았는데요. 그만큼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죠. 20세기 독일 문학가들 가운데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작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헤르만 헤세일 텐데요. 독일이 낳은 대문호이자 자아를 탐구하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죠. 그의 작품 데미안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재출발을 다짐한 헤르만 헤세 제2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아 찾기를 삶의 목표로 삼고 내면의 길을 지향하며 현실과 대결하는 영혼의 모습을 치밀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10살 싱클레어는 따스한 가정에서 자라며 선의 세계만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소년 프란츠 크로모에게 사과를 훔쳤다는 허풍을 떨면서 악의 세계에 대해서도 알게 되죠. 그로 인해 자신의 내면의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가 공존한다는 것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던 중 신비한 소년 데미안을 만나게 되고 그가 들려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선과 악의 진실을 깨닫게 되죠. 싱클레어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데미안과 헤어지게 되는데요. 다시 어둠의 세계에 빠지게 된 그는 위태롭게 방황하며 혼란스러워하게 되죠. 그러나 데미안의 편지를 받고 참된 자아를 발견하며 자신만의 내면을 구축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낭독해드릴 부분은 싱클레어가 크로머를 만나며 악의 세계에 눈뜨게 되는 첫 도입 장면과 이후 데미안의 편지를 받고 내면에서 울리는 운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중반부의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데미안,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데미안, 헤르만 헤세 지음, 이순학 옮김, 발행 더 스토리. 두 세계. 10살 때 고향에서 라틴어 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그때의 추억들이 온갖 풍경과 향기로 진하게 밀려들어 마음을 슬픔과 기쁨의 전율로 뒤흔든다. 어두컴컴한 골목의 환한 집들, 교회 탑, 정각마다 울리는 종소리와 사람들의 얼굴들, 아늑하고 따뜻한 방, 유령이라도 나올 것 같은 비밀과 공포로 가득한 방들이 보인다. 따뜻하고 비좁은 방에서 나는 토끼 냄새, 하녀들의 채취, 집에서 약다리는 냄새에 말린 과일 향도 난다. 그곳에 두 세계가 얽혀 있었다. 세계의 양쪽 끝에서부터 나온 밤과 낮이.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훨씬 더 비좁아서 오직 부모님 두 분만 있었다. 나는 대체로 이 세계를 잘 알고 있었으니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이름의 세계이자 사랑과 철칙, 교육과 모범의 세계였다. 은은한 광채에 투명함, 깨끗함이 있는 세계였다. 부드럽고 다정한 이야기들, 깨끗이 씻은 손, 깔끔한 옷, 예의범절이 깃들어 있었다. 아침에는 찬송가를 불렀고 크리스마스에는 파티를 열었다. 이 세계에서 미래로 쭉 뻗은 고든 길 위에는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와 선한 결단, 사랑과 존경, 지혜와 성경 말씀이 있었다. 인생이 맑고 명확하며 아름답게 정돈되기를 바란다면
이 세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 한편 또 하나의 세계도 이미 거기에 우리 집 한가운데에 있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냄새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도 완전히 달랐다.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들과 행상들, 귀신 이야기와 추문들이 있었다. 섬뜩하고 요사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넘쳐났고 도살장과 감옥, 주정뱅이들과 악쓰는 여자들, 새끼벤 암소, 쓰러진 말, 강도, 살인, 자살 같은 일들이 있었다. 아름답지만 무시무시한 거칠고 잔인한 모든 일들이 사방에서 바로 내 이웃집과 옆 골목에서 수시로 일어났다. 경찰과 불량배들이 거리를 돌아다녔고 주정뱅이들이 아내를 팼다. 저녁이면 젊은 여인들의 무리가 공장에서 쏟아져 나왔고 노파들은 누군가를 병나게 하는 주술을 걸었다. 숲에 도적대가 살았고 방화범들은 경찰에게 잡혀갔다. 두 번째 세계는 강력해서 어디서나 넘쳐나고 악취를 풍겼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우리 집만 빼고. 참으로 다행이었다. 우리 집에는 평화와 질서와 안정, 의무와 양심, 자비와 사랑이 있다니 얼마나 경이로운가. 또한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소란스럽고 날카로운 비명과 어두운 폭력도 주변에 존재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이면 어머니 품으로 도망칠 수 있다는 건 역시 얼마나 멋진 일인가. 정말 이상한 점은 두 세계의 경계가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 두 세계가 너무나 가깝다는 사실이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가정부 리나는 저녁기도 때 거실 문가에 앉아 깨끗이 씻은 두 손을 단정하게 매만진 앞치마 위에 올려놓고 맑은 목소리로 우리와 함께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럴 때 리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계, 밝고 진실한 세계에 속했다. 하지만 부엌이나 헛간에서 내게 머리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푸줏간에서 이혼 여자들과 싸울 때면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고 비밀에 쌓여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모두가 그랬고 특히 내가 그랬다. 분명 나는 밝고 진실한 세계에 속했지만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는 곳마다 다른 세계가 있었다. 나는 다른 세계에서 양심의 가책과 불안감이 느껴지는 으스스한 세계에서 이미 살고 있었다. 심지어 가끔은 그런 금지된 세계야말로 내가 가장 살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밝은 세계로 귀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데도 마치 덜 아름답고 덜 재밌는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물론 나는 내 인생의 목표가 우리 부모님처럼 밝고 맑고 우수하고 조화롭게 되는 것임을 잘 알았다. 하지만 거기까지 이르는 길은 너무 멀었다. 학교 생활을 조용히 견디며 공부해서 각종 시험을 치르고 통과해야 하는데 그 길은 내내 또 다른 어두운 세계의 길과 붙어 있거나 한가운데를 관통하기 때문에 도중에 그쪽에 그냥 머물거나 익사해버릴 수도 있었다. 탕아들은 바로 그렇게 된 자들의 이야기였고 나는 그 이야기들에 빠져들었다. 거기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 선으로의 귀환이 가장 위대한 구원이었다. 나는 그것만이 옳고 선하고 바람직한 결말임을 완벽히 이해하면서도 악행과 방탕이 나오는 부분에 더 사로잡혔다. 솔직히 말하면 때론 탕아가 참회하고 다시 착한 아들로 돌아오는 결말이 불만이었다. 하지만 그런 말커녕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다. 그저 의식의 저변에서 막연히 가능성이나 예감을 느꼈다는 말이다. 종종 악마를 상상할 때면 변장으로 본래의 모습을 숨긴 채 길거리나 시장통이나 술집 어딘가에 있는 모습을 떠올렸지
절대로 우리 집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나와는 달리 누나들은 밝은 세계에 완벽하게 속해 있었다. 내가 보기에 누나들은 나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가까웠다. 나보다 더 착하고 도덕적이며 악한 점이 없었다. 물론 그녀들도 부족한 부분과 나쁜 버릇이 있었지만 심각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어둠의 세계와 훨씬 더 가까이 있어서 악과 대면하는 것이 힘들고 괴로웠던 나와는 달랐다. 누나들은 부모님처럼 칭찬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다. 누나들과 다퉜을 때 시간이 흐른 뒤 양심적으로 되돌아보면 늘 내가 나빴기 때문에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도 언제나 나였다. 누나들을 모욕하는 것은 부모님을, 선과 도덕을 모욕하는 일이었다. 내게는 누나들보다는 차라리 뒷골목 악질 불량배들과 나눌 수 있는 비밀들이 있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 없이 기분 좋은 날에는 누나들과 훌륭하고 품위 있게 같이 놀면서 그 빛 속에 착하고 귀한 내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천사들이 이런 기분이겠지. 우리가 알던 것 중에 최고의 단계가 천사였다. 천사가 되어 성탄절의 밝은 음악과 향기에 둘러싸이는 것은 달콤하고 경이로운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어찌나 드물던지. 나는 가끔 어린아이다운 좋은 놀이를 하다가도 못된 성질을 참지 못해 누나들에게 싸움을 걸었다. 그러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면 함부로 행동했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한 폭언들을 내뱉었다. 그런 후에는 초라하고 우울한 후회와 참회의 시간, 용서를 빌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왔다. 그래야 밝은 빗줄기, 갈등 없는 조용하고 고마운 행복이 짧게라도 돌아왔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다. 시장의 아들과 살림관의 아들이 같은 반이어서 가끔 우리 집에 놀러왔다. 둘 다 거칠긴 했지만 선하고 안정된 세계에 속한 아이들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같은 반 친구들이 깔보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이웃 아이들과도 친하게 지냈다. 그중 한 아이로부터 내 이야기가 시작된다. 10번째 생일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다. 수업이 없는 어느 오후 나는 집 근처를 두 친구와 배회하고 있었다. 그때 덩치 큰 아이가 다가왔다. 13살쯤 된 힘세고 난폭한 공립학교 남학생인 프란츠 크로머였다. 그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재단사로 가족 모두 평판이 좋지 않았다. 나는 프란츠 크로머를 잘 알고 있었고 무서워했다. 그래서 그 애가 우리들 사이로 불쑥 껴들자 꺼림칙했다. 그는 벌써 어른처럼 굴면서 젊은 직공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냈다. 그가 우리를 다리 옆에 강둑으로 데려가더니 첫 번째 교각 아래에 눈에 띄지 않는 장소로 몰아넣었다. 아치형의 교각과 느린 물살 사이의 강변은 온통 쓰레기, 유리 조각, 녹슨 철사줄에 온갖 잡동사니들로 지저분했는데 가끔 쓸만한 물건도 있었다. 우리는 프란츠 크로머가 시키는 대로 그 주변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것을 보여야 했다. 그 애는 괜찮은 물건을 골라서 제 호주머니에 집어넣었고 나머지는 강물에 던졌다. 크로머는 특히 납, 구리, 주석으로 된 물건이 있는지 잘 살피도록 했고 그런 것은 모두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 뿔로 된 낡은 빗도 챙겼다. 그 애와 함께 있는 내내 마음이 몹시 조마조마했다. 아버지가 알면 당장 만나지 말라고 혼날 게 뻔해서가 아니라 프란츠 크로머가 무서워서였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 애가 나를 한패로 생각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는 것은 기뻤다. 그 애는 명령했고 우리는 복종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처럼. 내가 그 애와 어울리는 일이 처음인데도 말이다. 마침내 우리는 땅바닥에 앉아 쉬었다.
크로머는 어른처럼 강물에다 이새로 침을 뱉었는데 원하는 곳 어디든 맞췄다. 크로머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친구들은 우리 또래의 학생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허풍과 나쁜 짓들을 자랑삼아 떠들었다. 나는 말없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내 침묵이 크로머의 신경을 거스를까봐 두려워졌다. 두 친구가 처음부터 크로머에게 붙었기 때문에 나는 그 무리에서 이방인이었다. 내 옷이나 태도가 그 애들 눈에 거슬릴 수도 있었다. 라틴어 학교 학생의 좋은 집안의 도련님인 나를 프란츠 크로머가 좋아할 리 없었다. 두 녀석은 내가 골탕을 먹어도 틀림없이 못 본 채 할 것이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담한 도둑 이야기를 꾸며냈는데 그 영웅적인 도둑이 바로 나였다. 어느 날 밤 변두리 물방앗간 옆 과수원에서 친구와 함께 사과를 한 자루나 훔쳤는데 그것도 흔한 사과가 아니라 라이네테나 골드 파르메네 같은 최고급 사과였다고 거짓말을 했다. 순간의 위험을 모면하려고 거짓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나는 거짓말을 곧잘 그럴듯하게 들리게 했다. 말이 끊기면 더 난처한 일이 생길까봐 나는 온갖 기교를 부려서 이야기에 살을 붙였다. 한 명이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던지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밑에서 망을 보며 자루에 담았고 자루가 너무 무거워서 절반만 가져왔다가 30분 후에 다시 가서 나머지를 마저 가져왔다고 말이다. 이야기를 다 끝냈을 때 나는 박수를 기대했다. 그만큼 내가 꾸며낸 이야기에 스스로 도취했던 것이다. 둘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무표정했는데 크로머는 반쯤 뜬 실눈으로 나를 날카롭게 쏘아보면서 위협적으로 물었다. 그 얘기 진짜야? 당연하지.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지? 그럼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큰 소리는 쳤지만 내심 불안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맹세할 수 있어? 나는 깜짝 놀랐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맹세해. 신의 이름으로. 결국 나는 외쳤다. 신의 이름으로. 그렇단 말이지. 그러더니 크로머는 몸을 돌렸다. 이걸로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나는 크로머가 조금 뒤 돌아가자고 말했을 때 기뻤다. 나는 다리 위로 올라오자 머뭇거리며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크로머는 웃었다. 뭘 그렇게 서두르냐? 우린 집에 가는 길도 같잖아. 그 애가 어슬렁거리며 천천히 걸었다. 나는 감히 딴 길로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따라갔다. 그는 정말로 우리 집 쪽으로 향했다. 저 멀리 우리 집의 대문과 묵직한 구리 손잡이, 햇빛이 반사된 창문, 어머니 방의 커튼이 보이자 나도 모르게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 집에 돌아왔구나. 밝고 평화로운 세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재빨리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찰나 프란츠 크로머가 문을 밀치고 뒤따라 들어왔다. 햇빛이 들어오는 마당과 달리 빛이 들지 않아 서늘하고 침침한 타일 복도에서 그가 내 팔을 붙잡고 나지기 말했다. 야, 서둘지 말라니까.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 팔을 잡은 손이 무쇠처럼 단단했다.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날 괴롭히겠다는 건지,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지 등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고함을 지르면 누군가 제때 달려나와 나를 구해줄까? 그러나 나는 체념했다. 왜 그러는데? 별거 아니야. 잠깐 너한테 뭘 물어보려는 것뿐이야. 다른 사람들은 들을 필요 없는 것 말이야. 뭘 더 듣고 싶은데? 난 들어가 봐야 해.
너도 알고 있지? 물방앗간 옆 과수원이 누구네 건지. 아니, 몰라. 물방앗간 집 주인 거겠지. 크로모가 한 팔을 내 어깨에 두르더니 내 몸을 자신에게로 바싹 끌어당겼다. 그의 얼굴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심술궂은 두 눈과 음흉한 웃음을 띤 얼굴에 잔인한 기운이 넘쳤다. 그래? 그럼 그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지 내가 말해주지. 난 그 집이 사과를 도둑 맞았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았어. 게다가 주인이 훔쳐간 사람을 말해주는 사람한테 이 마르크를 주겠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지. 맙소사. 설마 주인에게 말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나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양심에 호소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다른 세계에 살았고 배신 따위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일에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크로모는 웃었다. 말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이봐, 넌 내가 이 마르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화폐 위조범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난 가난뱅이에 너처럼 부자 아버지도 없어. 그러니 이 마르크를 벌 기회를 놓칠 수야 있나. 어쩌면 그 주인이 조금 더 줄지도 모르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놓아주었다. 우리 집 현관에서 더 이상 평화와 안전의 향기가 나지 않았다. 나를 감싸던 세계가 무너졌다. 그 애가 주인에게 내가 도둑이라고 일러 바치겠지. 아버지께도 말할 테고 경찰이 날 잡으러 올지도 모르지. 모든 혼돈과 공포가 나를 덮쳤다. 세상에 존재하는 갖가지 위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다.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맹세를 하지 않았던가. 아, 이럴 수가. 신이시여. 눈물이 핑 돌았다. 그에게 돈을 주고 벗어나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모든 호주머니를 샅샅이 뒤졌다. 사과 하나, 칼 한 자루도 없었다. 그때 문득 시계가 떠올랐다. 낡은 은시계. 할머니가 고장난 채로 물려주셨는데 나는 그냥 그대로 차고 다녔다. 그 시계를 재빨리 꺼냈다. 크로모, 제발 나를 고발하지 말아줘. 그건 너한테도 좋을 게 없어. 자, 내 시계를 줄게. 자, 좀 봐. 정말 가진 게 없어서 그래. 이 시계를 가져. 은으로 된 거야. 내부 장치도 고급이고 좀 고장나긴 했지만. 그는 웃으며 시계를 큰 손 안에 받아주었다. 나는 그 손에서 엄청난 폭력성을, 깊은 적개심을, 내 삶과 평화를 파괴하려는 악의를 실감했다. 몸이 덜덜 떨렸다. 그거 은시계야. 고물 은시계가 무슨 소용이야. 너나 고쳐서 써. 경멸로 가득 찬 말투였다. 하지만 크로모, 나는 그 애가 휙 가버릴까봐 두려움에 떨며 소리쳤다. 잠깐만 기다려. 이 시계를 받아. 정말 은이야, 은. 진짜야. 난 정말 이거 말고는 가진 게 없어. 그가 나를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누구에게 가려는지 알긴 아네. 경찰에게 말할 수도 있어. 난 순경들을 잘 알거든. 그가 휙 몸을 돌렸다. 나는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이대로 보낼 순 없었다. 그 애가 이대로 가버릴 경우 일어날 온갖 일을 겪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편이 훨씬 낫다. 나는 초조한 나머지 쉰 목소리로 애걸했다. 크로모,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농담하는 거지. 물론 농담이야. 하지만 넌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걸. 크로모,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말해줘. 뭐든 할게. 그가 눈을 내리깐 채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다시 웃으며 선심이라도 쓴다는 태도로 말했다. 그렇게 멍청하게 굴지 마. 너도 나처럼 훤히 잘 알잖아. 자, 나는 이마르크를 벌 수 있고 그걸 쉽게 포기할 만큼 부자가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말이지. 하지만 넌 부자야. 시계도 있잖아. 그러니 네가 내게 이마르크만 주면 돼. 그러면 끝이지. 말뜻은 잘 이해가 됐다. 그러나 이 마르크라니. 그건 나에게 10마르크나 100마르크, 1000마르크와 마찬가지로 손에 넣을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나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에게 맡겨놓은 작은 저금통이 있지만 삼촌이 오셨다거나 할 때 받은 10페니짜리와 5페니짜리 동전 몇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아직 용돈도 받지 않는 어린 나이였다. 나는 애원하는 수밖에 없었다. 정말 돈은 한 푼도 없어. 다른 물건이라면 얼마든지 줄게. 내 인디언 책과 병정들과 나침반을 가져. 크로모는 잠시 입술을 심술궂게 실룩거리다 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 헛소리 집어쳐. 완전히 명령조였다. 내게 고물 잡동산이나 주겠다고? 나침반이라고? 날 더 이상 화나게 만들지 말고 돈을 가져와. 하지만 정말 돈이 없는걸. 나는 용돈을 받지 않아. 정말 어쩔 수 없단 말이야. 내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내게 이마르크를 가져와. 학교가 끝나고 저 아래 시장에서 기다리지. 그러면 끝나. 하지만 돈을 안 가져오면 그땐 알지? 그렇지만 어디서 그런 돈을 가져오란 말이야. 어쩌지? 난 돈이 없는데. 너희 집에 많잖아.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럼 내일 학교 끝나고 보자. 돈을 안 가져오면 알지? 그 애는 무서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침을 한 번 더 뱉고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나는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었다. 내 삶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대로 도망쳐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나 물에 빠져 죽어버릴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들을 실행할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둠 속 현관 맨 아래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불행에 내 몸을 맡기고 있을 뿐이었다. 장작을 가지러 광주리를 들고 내려오던 리나가 우는 나를 보았다. 나는 리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2층 방으로 올라갔다. 유리문 옆 옷걸이에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려 있었다. 부모님의 물건들을 보니 우리 집의 분위기와 애정이 나에게 밀려들었다. 내 마음은 세상 모든 것에서 버림받은 방탕아가 그립던 고향의 제 방에 돌아와 그 향기를 맡을 때처럼 애틋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에 있고 나는 죄를 한껏 짊어진 채 낯선 홍수에 휩쓸려 가라앉고 있었다. 모험과 죄악에 얽혀든 나를 기다리는 것은 적의 협박과 위협, 공포와 치욕뿐이었다. 모자와 양산, 오래된 고급 사암이 깔린 마룻바닥, 마루 장식장 위에 걸린 커다란 그림, 안방에서 들려오는 누나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랑스럽고 소중했다. 그러나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내게 위로가 아니라 오로지 질책일 뿐이었다. 나는 그 밝고 고요한 세계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나는 내 구두에 더러움을 묻혀왔다. 발깔개에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더러운 발. 나는 우리 집의 세계에 전혀 알 수 없는 그림자를 몰고 왔다. 지금까지 수많은 비밀과 불안을 가졌다고 해도 오늘 내가 가져온 것에 비하면 모두 장난이나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운명이 뒤쫓아와 내게 손을 뻗쳤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내가 그렸던 꿈의 새는 여행을 떠나 내 친구를 찾았다. 가장 이상하고 신기한 방법으로 답장이 왔다. 어느 날 학교 쉬는 시간이 끝나서 자리로 돌아왔을 때 나는 책갈피 사이에 꽂힌 종이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종이는 우리가 가끔 수업 시간에 메모를 보낼 때 접던 모양으로 접혀 있었다. 누가 보냈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이제까지 어떤 친구와도 이런 장난을 해보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학교에서 유행하는 장난에 끼어보라는 권유겠거니 했다.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서 종이 쪽지를 읽지도 않고 무심히 책 앞쪽에 꽂아두었다. 그러다가 수업 중에 다시 그 쪽지가 손에 잡혔다. 쪽지를 만지작거리다가 생각 없이 펼쳐보니 거기에 몇 줄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슬쩍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한 문장에 나는 얼어붙었다. 놀란 마음으로 다시 읽는 동안 심장이 전율하며 운명 앞에 움츠러들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나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것은 데미안에게서 온 답이었다. 우리 둘 외에는 아무도 그 새 그림을 몰랐다. 그가 내 그림을 받고 뜻을 이해해서 내게 알려준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맞아떨어지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괴롭힌 것인데 대체 아브락사스가 뭐지?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전혀 집중하지 못한 채 수업이 끝났다. 다음은 오전의 마지막 수업이었다. 수업은 젊은 보조교사 담당이었는데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으로 매우 젊고 괜한 잘난 척을 하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우리는 폴렌 선생님의 지도로 헤로도토스의 작품을 읽었다. 이 강독 수업은 내가 흥미있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이날만은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책을 펼쳐놓은 채 선생님의 진도를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의 뒤를 쫓았다. 데미안이 예전 견진 성사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얼마나 옳은 말인지 여러 번 느꼈다. 사람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말이다. 내가 수업 중에 아주 강하게 내 생각에 집중하면 선생님들이 나를 내버려뒀다. 하지만 정신이 산만하거나 졸릴 때면 갑자기 선생님이 옆에 와서 서 있었다.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 내가 정말로 깊은 생각에 몰두해 있다면 안전했다. 나는 강한 시선으로 상대를 노려보는 실험도 해봤는데 그것도 믿을만 했다. 데미안과 함께였던 시절에는 성공할 수 없었던 일인데 지금은 강한 시선과 깊은 생각만으로 매우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을 느꼈다. 지금도 나는 그런 방식으로 헤로도토스와 학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내리치며 내 의식을 뚫고 들어왔다. 나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선생님은 내 곁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부른 줄 알고 긴장했다가
나를 쳐다보고 있지도 않길래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때 다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아브락사스라고 말하고 있었다. 말의 첫머리는 듣지 못했지만 폴렌 선생님은 설명을 계속하고 있었다. 우리는 고대의 종파들과 신비주의 교단의 견해를 합리주의적인 관점만으로 보고 단순하다고 판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고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매우 높은 수준의 철학적이고 신비로운 진리 탐구 활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중 일부는 지루한 마술이나 경박한 요술로 변해서 사기와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 마술에는 본래는 고귀한 배경과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서 예로 든 아브락사스가 그렇습니다. 이 이름을 고대 그리스인들의 마술 주문과 연관시켜서 오늘날까지도 특정 야만족들이 믿고 있는 어떤 악마의 이름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락사스는 훨씬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 이름을 신성과 악마성을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신적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작은 몸집의 젊은 학자는 섬세하면서도 힘있게 설명을 계속했다. 크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없었다. 그 이름이 다시 거론되지 않자 나도 나만의 생각으로 주의를 돌렸다. 신성과 악마성을 결합한다. 이 설명의 여운이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우정을 나누던 최후의 시절에 데미안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숭배하는 신은 인위적으로 구분된 절반의 세계, 공적으로 허용된 밝은 세계만을 포용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온 세계를 숭배할 수 있어야 하니까 악마까지도 포용하는 새로운 신을 갖거나 신에게 예배하는 동시에 악마에게도 예배해야 한다고. 지금 이 아브락사스가 신이자 악마인 바로 우리가 찾던 신이었다. 나는 한동안 매우 열심히 그 신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도서관을 다 뒤져도 아무 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내 본성은 원래 이런 식의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탐구 방식에 맞지 않았다. 그건 손에 잡히고 느껴지는 작은 돌멩이 정도의 진리만 찾아낼 뿐이니까. 한때 그리도 몰두했던 베아트리체의 모습이 서서히 관심에서 멀어졌다. 아니, 서서히 뒤로 물러나서 지평선에 가까워지니까 그림자처럼 흐릿해지며 가라앉았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낫겠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 대신 고립을 자초해서 목류병자처럼 지내온 나의 내면에 새로운 것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삶에 대한 동경 혹은 사랑을 향한 동경이었다. 또한 베아트리체를 숭배하는 동안 잦아들었던 성적 충동이 다시 솟구치며 새로운 대상을 갈망했다. 여전히 내 욕망은 충족되지 못했다. 나는 다시 생생한 꿈들을 꾸기 시작했다. 사실 밤보다 낮에 빠지는 몽상이 더 많았다. 상상들, 이미지들, 욕망들이 내 안에서 수시로 일며 나를 외부 세계로부터 떼어냈다. 나는 자연히 내 주변의 세계보다 내가 창조한 세계, 이미지들과 꿈들과 그림자들이 뒤섞인 세계에 더 실제적이고 생생하게 연결되었다. 그때 어떤 특정한 꿈, 항상 되풀이된 환상이 내게 점점 중요해졌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문장 속의 새가 황금빛으로 환하게 빛나며 대문 위에 있었다. 집에서 어머니가 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내가 어머니를 안으려 하니 어머니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으로 변했다. 키가 훤칠하게 크고 힘이 셌는데 막스 데미안이나 내가 그린 초상과도 닮은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또 달랐다. 힘차 보이지만 정말로 여성스러운 여인이었다.
그 여인은 나를 끌어당겨 몸이 떨릴 정도로 진한 사랑의 포옹을 해주었다. 희열과 공포가 뒤섞여 느껴졌다. 그 포옹은 신에게 드리는 예배인 동시에 죄악이었다. 그 여인의 모습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 그러니까 어머니나 데미안과의 수많은 추억들이 연상되어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으니까. 그녀와의 포옹은 경건한 숭배를 어겼지만 짜릿한 희열이 느껴졌다. 이 꿈에서 깰 때면 나는 엄청난 행복감에 떨거나 끔찍한 죄를 저지른 듯한 죽음의 공포와 양심의 가책에 떨었다. 아주 서서히 이 내면의 이미지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찾고 있던 신에 대한 외부적 단서로 연결되었다. 그것은 점점 일정하고 긴밀하게 결합되어서 나는 이 암시의 꿈에서 내가 아브락사스를 부르고 있음을 점차 감지했다. 쾌감과 공포, 남성과 여성의 혼합, 성스러움과 충격의 뒤섞임, 연약한 순결을 관통하는 깊은 죄악. 이것이 내 사랑과 꿈과 아브락사스의 이미지였다. 내게 사랑은 맨 처음 내가 불안하게만 여겼던 짐승 같은 어두운 충동이 아니었다. 더 이상 베아트리체의 초상에 마음을 바쳤던 경건하고 정신적인 숭배도 아니었다. 사랑은 그 양쪽 다였다. 양쪽 모두이면서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천사인 동시에 악마였고 남자와 여자가 합쳐진 존재였고 인간적이면서도 동물적인 것이고 최고의 선이자 극한의 악이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운명이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숙명 같았다. 깊은 동경심을 품은 동시에 깊은 두려움에 떨었고 사랑은 언제나 내 머리 꼭대기에 실제로 존재하며 나를 수시로 덮쳐왔다. 이듬해 봄 나는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진학을 해야 했다. 아직도 나는 어디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정하지 못했다. 나는 코수염이 자라기 시작했고 완전한 성인이 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뭘 해야 할지 몰랐고 특별한 목표도 없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내면의 소리, 꿈속의 이미지뿐이었다. 나는 이것이 이끄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느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나는 매일 그것에 저항했다. 내가 미친 건 아닐까 한두 번 생각한 게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걸까?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할 수 있었다. 조금만 집중하고 노력하면 플라톤을 읽어냈고 삼각함수 문제도 풀었고 화학식 분석도 이해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 단 하나뿐이었다. 남들처럼 내면에 숨겨진 목표를 끄집어내서 확실히 내놓는 일. 남들은 자신이 교수나 판사, 의사나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명백히 말했고 그러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며 어떤 현실적인 장점이 있는지도 잘 알았다. 나는 몰랐다. 언젠가는 나도 뭔가가 되겠지만 내가 지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인지. 이후 몇 년 동안 찾고 또 찾아도 아무것도 못 되고 아무 목표도 못 이룰 수도 있다. 시간이 흘러서 목표를 이뤘는데 그것이 매우 사악하고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었다고 드러날 수도 있다. 나는 내 속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것, 바로 그것을 살아보려 했다.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나는 자주 내 꿈에 나타나는 거센 사랑의 형상을 그려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했다면 데미안에게 보냈을 것이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 알 수 없었다. 단지 데미안과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알았다. 언제쯤 다시 그를 만날 수 있을까?